전설야담. 미인 과부와 충직한 노비. 1812년 영천에 사는 유생 민조현은 양반가 출신인 박씨와 혼례를 올렸으나 그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끙끙 앓더니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바람에 아내 박씨는 졸지에 청상과부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슬픔 속에서도 박씨 부인은 예절에 맞게 장례를 치렀고 가난한 집 시부모를 효성으로 모셔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만서가 땔감 좀 구해오렴. 박씨 부인은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어린 종 만석을 불러 이런저런 일을 시켰습니다. 시댁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박씨 부인은 손수 길쌈하고 종으로 하여금 나무하고 물을 깃게 하면서 시부모에 대한 조석 공양을 거르는 일 없이 성실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평온해 보이는 그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기웃거렸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조술은 몇 년 전 상처하고 지내던 중 울타리 사이로 가끔 박씨의 아름다움을 엿보고 마음속으로 욕심을 냈습니다. 양반의 갑부인 김조술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어느 날 박씨 시아버지인 민봉조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조술이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민봉조는 급한 일이 생겨 멀리 갔다가 다음 날 돌아온다고 답했습니다. 김조술은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건네면서 속으로는 엉큼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옳거니. 그렇다면 오늘은 여자들만 있겠군. 김조술은 하인을 시켜 박씨의 침방이 어디인지 알아내게 한 후 달빛이 흐르는 밤에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씨의 방은 시어머니 방과 마루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창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사람 그림자가 보이자 박씨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밤에 누구지? 도둑인가? 혹시 불안감에 휩싸인 박씨는 즉각 몸을 일으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괴상히 여겨 그 까닭을 묻자 박씨는 밖에 인기척이 있다고 말하고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김조술은 박씨가 이동하는 모습을 몰래 엿보고는 낙심하여 소리쳤습니다. 박과부는 나와 지낸 지 이미 오래이니 빨리 내보내시오. 이때 만석은 김조술의 계집종 남편이 되어 그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조용했으므로 만석은 벼랑간 창밖에서 난 큰 소리를 명확히 들었습니다. 그 직후 박씨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도둑이야. 야밤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불을 들고 달려왔고 당황한 김조술은 제 집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이리하여 만석은 민씨집 침입자가 김조술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온 시아버지 민봉조는 간밤에 일을 전해 듣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관청에 고소할까 생각했으나 그렇게 하면 소문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더 커졌습니다. 김조술이 박씨 부인을 어찌하지 못하자 반감으로 마을에 터무니없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나와 사통해서 패기가 있은지 이미 5개월이 됐다오. 그로 인해 이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은 정절을 목숨보다 중요시했기에 박씨는 엄청난 치욕을 느낀 나머지 즉시 관청에 알려서 부끄러움을 씻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여 관청들로 들어가 김조술의 죄상과 그가 거짓말한 실상을 조목조목 분명히 말하고 엄벌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제게 누명 씌운 김조수를 엄히 벌해주소서. 이렇게 하소연한 박씨는 곧바로 정의가 실현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조술은 관속에게 돈을 썼고 또 관속 대부분이 조술의 노속이었기에 형리들은 하나같이 고개 저으며 외면했습니다. 고을 사또 윤희현도 관속의 말만 믿고 박씨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정절을 지켰다면 아무리 모함당해도 오래되면 저절로 없어질 터인데 어찌할 스스로 와서 변명하느냐. 예상을 벗어난 관청의 처사에 박씨는 더욱 강하게 자기 뜻을 밝혔습니다. 관청에서 김조술죄를 엄하게 다스려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뜰 아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박 씨는 말을 마치자마자 차고 있던 조그만 칼을 베어 들었습니다.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결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또는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협하는 것이냐? 내가 만일 죽고자 한다면 큰 칼로 내 집에서 자결할 것이지 왜 작은 칼로 여기에서 죽으려 하느냐? 사또는 수하에게 박 씨를 내쫓으라 명했고 관비가 박 씨의 등을 밀어 관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쫓겨난 박 씨는 관문 밖에서 목을 놓아 크게 울다가 문을 지키고선 나졸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조그만 칼로 자결했습니다. 부디 내가 죽어서라도 원통한 귀신이 되지 않게 해주시오. 돌발 사태에 관속들은 모두 놀랐고 사또도 몹시 놀라서 시체를 빨리 운반에 가게 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박 씨가 죽음으로 돌아오자 시아버지 민봉조는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관청뜰로 들어가 사또에게 따졌습니다. 사또는 민봉조를 불경죄로 다스려 잡아서 안동부로 보냈습니다. 사또는 이를 수습하기는커녕 감추고자 점점 이를 키웠습니다. 뒤늦게 비극을 접한 친가에서도 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자 관아에 항의하고 호소했지만 사또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약을 먹여 죽였다, 관문을 부수고 관청을 모욕했다라는 등으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또는 나아가 박 씨의 노비였던 낭이와 그 아들 만석을 붙잡아와 때리며 협박했습니다. 박 씨에게 약을 먹였음을 실토하라. 매질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혹했으나 낭이와 만석은 끝까지 박 씨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관청에서 외면하자 관아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인근 지역으로 퍼져서 각지 향교와 유생들까지 나서 향회 및 도회를 통해 열부 박 씨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한 진정서를 올리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을 들은 김조술은 마을 사람과 관아의 하인들에게까지 뇌물을 썼어 박 씨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고 잉태했다는 소문이 부끄러워서 약을 먹고 죽었다는 말을 만들었으며 약을 사다 준 할미와 약을 판 장사꾼까지 모두 증인으로 조작해 놓았습니다. 이리하여 옥사가 오래도록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만석은 김조술의 계집종과 살면서 일남일녀를 낳았는데 어느 날 아내를 내쫓아 헤어지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우리 주인을 죽였으니 곧 원수의 집이다. 부부의 의리가 비록 중하지만 종과 주인의 분수도 가볍지 않으니 너는 내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라. 나는 우리 주인을 위해서 죽으리라. 내 경양으로 돌아다니다가 기어이 원수를 갚을 것이니라. 만석은 서울로 가서 임금이 행차하기를 기다렸다가 길에서 짐을 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본도에 사람을 보내 조사하게 했습니다. 때마침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김상현은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무렵 민씨 집에서는 박 씨 죽음을 염하지 않은 채 관에 넣어서 뚜껑도 덮지 않고 원수를 갚아야만 염하고 장사 지내겠노라 공언했습니다. 그렇게 건넌방에 넣어둔 죽음은 기이하게도 4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산 사람과 같았으며 방 안에 들어서도 전혀 악취가 나지 않았고 파리 한 마리 가까이 가지 않았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육촌 관계인 봉화군수 박시원이 친히 가보았더니 과연 생시와 같아서 깜짝 놀랐다며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관찰사로부터 재조사를 명받은 관리들이 민씨 집을 찾아가서 박 씨의 관을 관청 마당으로 가져오게 하여 관 뚜껑을 열고 조사했더니 얼굴빛이 산 사람과 같고 목에 칼이 꽂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또 약을 갈았다는 장사꾼과 약을 지어주었다는 할미를 데려다 국문하니 그들은 그제야 사실대로 진술하기를 김조술이 각각 200냥씩 주면서 그리 말하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찰사가 사실대로 장계를 올리자 조정에서는 박 씨에게 정료문을 내렸으며 충직한 노복 만석은 양민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박시원이 상량문을 짓고 1823년 5월
가족과 돈의 많은 사림이 모여 정판을 걸었습니다. 2년 후 김조술은 목을 베이는 차명을 당했고 돈의 유림이 모여 열부 박씨를 장사 지냈습니다. 현재 영주 선비촌에 박씨 부인의 열부각과 만석의 충복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